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14일 이후 13일째 세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방역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잠시 뒤에 나올 오늘 신규 확진자 추이가 어느 정도 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는데요. 그래서 이를 두고 이제 뭐 정점이냐 아니냐 논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교수님은 진단 검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검사 물량은 어떤가요? 검사 물량은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전까지는 하루에 대략 한 15,000건에서 25,000건 정도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주 초반 정도부터 검사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하루에 거의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만 건 정도의 검사를 수행을 했고요. 4만 건이요? 주말에는 다시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말에는 다시 또 한 15,000에서 2만 건 정도까지 감소했다가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저께 하고 그저께부터는 지금 거의 5만 건에 가까운 진단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물량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도 글쎄요. 물론 이제 그 물량에 따라서 모두가 다 확진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물량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쪽에서 나오는 코로나19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종점에 다다랐었던 그 숫자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루에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 코로나19 감염자의 숫자는 아직까지는 최종점에 다다르거나 또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일단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그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이 한 60% 정도지만 그 이외에 다른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감염이 많이 되고 있어서 걱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수도권에서의 감염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교회발 감염인데요. 이런 네. 교회발 감염 중에서도 지금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돼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933명이고 이 중에 교인 및 방문자는 567명인데 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추가 전파이고 문제는 이런 추가 전파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추가 전파에 의해서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가 총 23개소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186개소에 달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중에는 어, 여러 이제 종교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많지만 이런 것들 외 콜센터라든가 또는 의료기관 또는 어린이집처럼 취약한 곳들도 속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지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지역 그 지방에서도 상당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천이나 광주 지역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지금 지자체가 상당히 비상이 걸렸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동안에 저희가 방송하면서 계속 신속한 검사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어 집회를 다녀오고 교회를 갔다 온 걸 숨겼던 이 확진자가 상당히 지금 많은 전파 인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와 그다음에 그 과정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 중에 생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중에 하나가 이러한 진단 검사를 늦추면 늦출수록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광주발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는 그 8월 15일 집회에 참석했던 분이 본인의 이동 경로와 정확한 역학 정보를 숨긴 상태에서 여러 지역 사회와 교회를 방문함으로써 현재 집단 감염으로 결국은 진행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이러한 집단 감염 여러 위험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진단 검사를 받음으로써 지역 사회와 또는 사랑하는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이런 코로나19를 전파하는 일을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는 도중에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좀 대폭 늘었는데요. 어제 하루에 44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 수는 18,706명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441명이 추가됐는데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434명입니다.
434명,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를 통해서도 알아봤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광주를 비롯해서 각 지역별로도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는 3명이 신규 확진된 것을 포함해서 신규 해외 유입은 7명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1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 사망자는 모두 313명이 됐습니다. 자, 이영민 교수님, 지금 어제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 300명대로 올라섰는데 오늘은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더 늘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최근 들어서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데 불응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네. 지금처럼 이렇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당국의 어떤 방역 대책에 반발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그동안 저희가 이런 인천 사례에서도 봤을 때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집단 감염을 만들어낸지를 알고 있는데 예. 이러한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역사회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국내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느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 8월 15일 집회 참가자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사랑제일교회 관련되신 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그 검사실로 각 지역 보건소나 또는 진료소에 오셔가지고 이러한 진단 검사를 좀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 대책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물론 이제 서울 사랑제일교회라든지 그 광복절 집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신천지와도 좀 다른 부분들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계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8월 15일 집회가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마 7월 말 8월 초 정도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그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광복절 집회 이전에 집단 합숙을 4박 5일 정도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대규모 감염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한 1,000명 가까운 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로 저희가 확인이 되는 건데요. 근데 네. 이러한 분들이 광복절 집회 때 많이 섞여 있게 되고 또 광복절 집회라는 것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자리 안에서 감염된 분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잠복기가 지나게 되면서 이제 확진이 되고 다시 이제 2차 전파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수도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뭐 방역 당국에 신속하게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70대 환자가 이 코로나19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기다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이 80대 환자가 사망한 뒤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시간과의 다툼이 결국은 사망자들에게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제 월등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1.7% 정도로 굉장히 낮은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신속한 진단과 조기 치료 또 분명히 그 중에 한 요인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이제 고령자분들이시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나와서 검사실에 오셔가지고 진단 검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최근 현재 그 지난 한 2주 동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한 3,000명 가깝게 생겼는데요. 네. 그 중에 30% 정도 해당되어지는 1,000명 정도가 지금 60대 이상의 고령자 분들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고령자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위중증 감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계속되는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최대 위기로 판단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풍전등화라 할 정도로 하루하루 우리 방역 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상황 호전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되어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선은 현재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방역 수칙 준수만이 우리 공동체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유일한 길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위중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 보면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금 단계에서 2단계에서 최대한 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 400명을 넘으면서 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 최대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이번 주 정도가 최대 한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이동량 감소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의 그 이동량 감소로는 우리가 원했던 충분한 양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의 전파 차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동량을 급격히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조치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2단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갈지 아니면 아예 3단계로 단계를 올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올리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코로나19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빨리 한시라도 빨리 이러한 진단검사를 받고 제대로 격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코로나19를 전파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방역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다른 사회의 다른 분들을 지금 이동을 중지시키겠다는 지금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원인을 지금 두고 그 원인에 대한 강력한 어떤 행정적 조치나 이런 것들을 다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시기상으로 보면 이번 주가 될 텐데 그러면 이 확진자 증가 추세는 어느 정도까지 감당이 가능할까요? 지금 보면은 뭐 일단 300명대를 유지한다거나 아니 뭐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300명대를 유지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의료 체계에서 받을 수 있는 이미 한계는 약간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우리가 애초에 그 신천지 관련된 집단 감염이 있고 나서 네.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 때의 조건이 하루에 5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그 그렇죠. 이유가 우리 의료 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중환자의 숫자라던가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50명의 기준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300명의 환자라는 거는 이미 우리 시스템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되겠고 특히 지금처럼 고령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발생하는 중증 환자를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중환자 병실이라던가 의료 자원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가급적 빨리 더 감소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달 뒤에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한 달 뒤에 추석 때는 또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지금 그 환자가 많은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 각지로 다시 한 번 더 흩어지게 될 거거든요. 네. 즉 8월 15일 집회와 같은 양상이 전국적으로 훨씬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을 줄여야지만 우리가 추석 때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확진자 수 조절에 실패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병상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방역 당국은 그래서 병상 치료가 필요 없는 확진자의 경우에는 자가 격리도 검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자가 격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가 가능한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될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위중증으로 갈 위험 요소가 없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자가 격리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가 격리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도 자가 격리자 중에 일부들이 자가 격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돌아다닌 경우들이 있었고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뒤에도 지금도 자가격리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고위험군들이 자가격리를 명확히 지키지 않아서 행정당국에서 고소되는 경우가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격리라고 부르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최후로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고,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이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형식의 어떤 운영 시스템 안에서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위중증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명을 처음에는 했지만 이게 또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이 사람의 이제 위험 요소에 대한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자가 격리를 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최소한 2번 정도는 그 환자의 이제 그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거든요. 만약에 자가 격리를 가게 된다면은 그런 식의 정기적인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가 유선 전화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산소 포화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들의 어떤 도입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을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 지난 5월에 이태원 클럽과 같은 GH그룹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4월 초까지 S와 V그룹이 유행하다가 이후에는 G, GR, GH그룹이 유행 중이며 아프리카, 인도, 러시아에서는 GR그룹이, 북미, 유럽, 중동에서는 GH그룹이 우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발생의 경우 4월 초 이전에는 주로 S와 V그룹이 다수였으나 5월 이후 국내 발생에서는 S와 V그룹은 더 이상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경북 예천, 이태원 클럽 발생 사례부터 현재까지는 GH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용인의 우리제일교회 관련한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도 모두 GH그룹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 교수님. 그러면 지금 5월 이후에는 국내에는 GH형 바이러스만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태원발 집단 감염 이후부터는 전부 다 GH형 바이러스만 나오고 있고요. 이 GH형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S나 V형에 비해서 스파이크 단백의 그 사람 세포에 대한 그 접촉성이 대략 한 6배 정도 높은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 이런 것들이 감염력을 평가짓는 감염력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높은 감염력을 보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예. GH형 바이러스가 아닌 것은 일부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와 현재 지금 부산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GH형이 아니라 러시아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GR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GH형과 GR형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GH형하고 GR형은 일단 그 G형에서 파급된 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19 전체 바이러스 중에서 일부 그 아미노산 순서가 이제 변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 특별하게 이 두 가지가 어떤 생물학적이나 이런 것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문 보고는 없고 둘 다 똑같이 G형에서 유래된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파력은 그 이전의 S나 V그룹보다는 6배가 높다는 건 둘 다 공통된 상황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G형 자체가 스파이크 단백의 동일한 G형, GH, GR형이 전부 다 예. 동일한 스파이크 단백의 변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세 가지 바이러스는 전부 다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속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 수칙을 잘 지키는 것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